옛날한 작은 마을 에네저적 평원의 대가라는 별명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기 위해 자주 그를 찾아왔는데, 특히 그가 에픽테토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테토의 집을 방문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항상 모든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무언가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데 익숙했어요. 그는 테토에게 와서 이러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테토 할아버지, 제 삶은 항상 이렇게 힘든 거죠.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를 괴롭히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테토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원을 둘러봤나요? 당황한 젊은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정원이라뇨? 전 정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테토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배 정원을 돌아다니며 잡초를 뽑고 필요한 것들을 가꾸지. 그런데 정원에는 항상 새로운 잡초가 돋아나곤 하지.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야.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고 물을 주는 나의 행동이지. 젊은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깜박였지만 테토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람과도 같아. 우리가 바람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사건들도 통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너의 감정과 반응은 바로 너 자신의 정원이야. 내가 잡초를 잘 관리하면 정원은 언제나 아름다울 거야.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평과 불만이 외부 상황이 아닌 자신의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젊은이는 테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자신도 작은 테토라 불리며 내적 평온함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통제 밖에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과 반응, 즉 마음가짐을 통제하여 내적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쿠로스 철학을 열렬히 따르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농부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종종 농장을 찾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마음껏 즐겼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춤추게 했고, 곳곳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는 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축제를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친구 미하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왜 이렇게 큰 축제에서 즐기지 않고 있는 거야? 이 멋진 순간을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알렉산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하일, 나는 지금도 충분히 즐기고 있어. 쾌락이 꼭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야. 나에게는 이 순간을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그 자체로 큰 기쁨이야. 미하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 진정한 즐거움이란 대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알렉산더는 축제의 소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은 사람답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데 있어. 일시적인 쾌락으로 가득 찬 잔치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잔치가 끝난 후에도 내 마음이 평온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상태야. 이어 그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더 많이, 더 새로운 것을 원하다 보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에피쿠로스가 말했듯이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평온을 찾을 수 있어. 나는 이 순간 축제를 바라보며 나의 선택을 통한 자유와 단순함을 즐기고 있는 거지. 미하일은 알렉산더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알렉산더와 함께 조용히 축제를 감상하며 그와 나눈 대화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미하일은 알렉산더의 철학에 감명을 받아 평소 지나치게 욕망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의 삶은 한결 여유로워졌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해방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알렉산더는 마을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전하며 무엇이 진정한 쾌락인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찾도록 보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고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평화를 찾기 위해 알렉산더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적한 시골 마을. 땅은 평화롭고 하늘은 맑았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한 가지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1년에 한 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전설의 신의 나무 아래서 각자의 소망을 적어 모닥불 애태우는 행사를 열곤 했다. 이 신의 나무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자연과 하나인 신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였다. 신의 나무는 평소에는 그야말로 평범한 고목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마치 생기를 되찾듯 푸르른 잎이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의 놀라운 변화를 신성한 기적이라고 여겨 경건함으로 가득 찼다. 이날을 신의 날이라 불렀고 누구나 이 나무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듯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어느 해의 신의 날, 동네의 엉뚱한 작가인 윤수는 자신의 범실론적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윤수는 늘 자연과 신은 하나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이를 글로 표현해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글을 너무나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윤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쉽게 자신의 관점을 전하려 했다. 윤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독특한 제안을 했다. 올해의 신의 날에는 우리 모두 소원 대신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 신의 나무 밑에 땅에 묻읍시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할 때 자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윤수의 제안을 무화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 있는 눈빛과 도전에 매료되어 마지못해 동의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감사한 것들을 적어 모았다. 누군가는 가족의 사랑을, 누군가는 순수한 공기를, 또 다른 이는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적었다. 모든 감사의 메시지들은 작은 캡슐 형태로 만들어져 신의 나무 밑에 묻혔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처 보지 못했던 자연이 주는 작은 기적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무채색이던 꽃들이 더욱 선명한 색으로 피어나고 어느 날 밤하늘에는 전구처럼 반짝이는 별똥별이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구나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 속에 내재한 신의 힘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이라 믿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범실론에 대한 이해는 한층 발전했다. 이제 그들은 신의 나무를 더 이상 단순한 기적의 나무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여름밤 윤수는 신의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묻었던 캡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의 글이 못 전했던 그 무언가를 이 메시지들 속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범실론적 메시지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윤수는 다시금 느꼈다. 신은 어디에나 있으며 그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하나임을 이리하여 윤수의 작은 시도는 마을을 변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먼 곳에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매일의 작은 것에서 신을 발견하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범실론이 마을에 선사한 새로운 일상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이름난 철학자들의 고향이라 불리던 한 마을에 존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매일 어떤 신비로운 지혜와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마음이 설레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소년을 머리가 텅 비었다며 우습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그를 한껏 의증거리로 만들었던 사건을 떠올리며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존은 일찍이 강에 떠내려오던 검푸른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는 비밀스러운 경험에서 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펼쳤을 때는 온통 백지였지만 이상하게도 존은 책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일까?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해 보았지요. 그때부터 존은 마을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을 관찰하였고 숲속 나무들 사이에서 새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다른 무엇보다도 찬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이 겪은 모든 경험은 마치 경험의 서에 기록되듯 그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모든 경험이 자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그 책이 결국엔 백지로 남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존에게는 그 반대였습니다.
경험에서는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존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풋내기 소년이었던 존이 이제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의 작은 디테일까지도 놀랍도록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노련한 장인들이 모여 안타잔치를 벌이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느냐? 존은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걸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읽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빈 서판처럼 태어났지만 매일 새로운 경험으로 그 서판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결국 그들은 존을 예전처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을 통해 그들 자신도 매일의 경험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의 이야기는 마을과 그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매일의 일상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지식이 원천임을 깨닫게 되었죠. 존의 모험은 비록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가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백지로 남아 지금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